아빠가 들려주는 통계 제3강 P값과 관련된 세 가지 문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1강, 2강에서 P값의 정의와 관계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은 수학적인 이야기고 약간은 어려울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그 정의를 알았으면 문제를 한번 다뤄보죠. 문제를 다룸으로써 실제 P값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P값을 알게 되면 앞으로 다루게 될 세 가지 문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뭐 문제랄 것도 없네 라고 말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 다행이고 좋은 거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심지어 P값이 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이 세 가지 문제와 그 해설에 대해서 듣게 되면 문제도 이해 안 되고 해설을 들어도 해설을 들으면 이해는 되겠죠. 근데 동의가 안 돼. 왜 그런지 도저히 알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P값을 이해 못하신 거예요. 실제 많은 분들이 나는 P값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P값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분도 많고, P값을 이해하셨으면, 아니 P값을 이해하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건 P값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세 가지 문제를 이해 못했다. 그 말은 결국 P값을 대해서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제문을 듣고 나서도. 자, 그래서 이제 제 4강에서는 이제 P값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풀다 보면 이해를 하는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방식은 세 가지예요. 그 수학적인 정의를 딱 접하고 나면 나머지 것들이 일사천리로 풀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리도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정의만 듣고서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와 관계된 문제를 풀다 보면, 그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그제서야 이해가 된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정의, 그 수학에서 사인, 코사인, 미분, 적분, 뭐 로그 함수 이런 거 참 처음에는 머리에 잘 이해는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뭐 의미하는 뭔지 잘 모르다가 문제를 풀다 보면 돌아가서 그 정의가 이런 뜻이었구나 깨닫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이해를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비유인데요. 정의도 알 것 같은데 애매하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확실치 않고 문제를 풀어봐도 애매하고 이런데 비유를 통해서 하다 보면 또 잘 이해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정의와 문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다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P값에 대해서는 정의를 통해서 한번 설명하고 1강, 2강에서 그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지금 3강에서 한번 설명하고 그다음에 4강에서는 비유를 통해서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P값이 워낙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P값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있다고 생각이 돼서 뭐 이런 강의를 만들었고요. 또 P값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면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더 달라질 건 없어요. 뭐 몰라도 논문도 쓸 수 있고 이해도 할 수 있는데 알면 그 어떤 시야가 뜨이는 거죠. 또 알면 참 논문 쓰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알게 되면 왜 우수한 논문들이 요구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잖아요. 뭐 샘플수 계산을 미리 하라든지 뭐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하나만 정해라든지 뭐 등등등의 많은 이제 것들이 하는 게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걸 모르면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 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어서 이제 3강의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꽤 영상이 깁니다. 그냥 충분히 들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하나하나 잘 들어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P값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P값을 응용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값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 퀴즈를 잘 맞출 수 있을 거고요. 또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보다 보면 P값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리수 아시죠? 아리수라는 물이 있어요. 그걸 보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수의 연구원이라 쳐요. 그래서 아리수가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중에 팔고 있는 그 삼다수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 삼다수라는 제품에 비해서 우수성을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리수와 삼다수를 똑같은 모양과 병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100개씩 만들었어요. 100개씩 만들어서 2개를 만든 다음에 전국의 600개의 고등학교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100명씩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 한 학교에서 200명씩 뽑은 거죠. 그 100명에게는 아리수를 먹이고 100명에게는 삼다수를 먹였어요. 근데 자기들은 내가 먹은 것이 아리수인지 삼다수인지 잘 몰라요. 마시게 한 다음에 중간고사를 치렀어요. 수학 성적을 비교했어요. 자, 그러면 무작위로 추출한 집단이니까 수학 성적이 사실은 거의 두 집단이 비슷하게 나와야겠죠? 이론적으로. 자, 그러면 실제는 어떻게 될까요? 뭐 수학 성적이라서 뭐 T-테스트나 맨 뉴턴이 테스트를 했을 겁니다. 그 통계 방법은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U의 수준을 5%를 했어요. 보통 흔히들 5%를 하니까. 그러면 아리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올 확률은 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온 학교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총 600개를 했거든요. 잠시 이 동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예, 유의 수준을 5%로 했기 때문에 600개의 학교의 5%, 즉 30개의 학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옵니다. P값이 0.03, 0.01, 0.001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30개가 유의하게 나오면서 대충 말했을 때 15개는 아리수가 수학 성적이 더 좋게 나와요. 600개 중에 15개 학교는 아리수를 먹은 학생들이 수학 성적이 더 유의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우수한 쪽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15개 학교는 더 열등한 쪽으로 나오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매번 그렇다는 게 아니라 15개 전후로. 이것이 P값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두 집단을 했을 때도 실험을 했을 때 전체 실험의 5%는 유의하게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P값의 정의예요. P값의 정의를 알면 이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이건 P값의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리수 연구원인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아리수가 삼다수보다 수학 성적을 우수하게 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말할 수 있어요. 뭐 서울에 있는 A고등학교, B고등학교, C고등학교, D고등학교만 하다가 어떤 한 학교가 유형이 나오면 다른 학교는 다 무시하고 드디어 우리가 30번의 실험을 통해서 드디어 아리수가 우수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 번 실험한 것들이 오히려 자랑스럽게 한 번 했을 때 안 됐던 거를 여러 번 실험했다. 반복 실험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한 거죠. 한 학교가 안 됐으니까 또 실험하고 또 실험하고 또 실험해서 찾아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번 실험해서 나타난 P값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원래 P값이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몰랐다면 P값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나는 연구원이에요. 무작위로 추출한 두 집단이 있어요. 무작위로 50명씩 추출했어요. 나이, 성별, 혈압, 키, 몸무게, 국어 성적, 영어 성적, 부모님 소득, 어쩌고저쩌고 막 엄청나게 많은 것을 조사했어요. 무작위로 추출했으니까 당연히 나이도 비슷하게 갖고 성별도 비슷하게 퍼센티지도 비슷하게 갖겠죠? 근데 항상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우도 5%, 즉 20개의 특성 중에 한 특성은 P값이 0.05보다 작게 나와요. 그러니까 5%니까 20개니까 100개 항목을 조사했다. 국어,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쫙 이렇게 조사하고 나이, 혈압, 성별, 키, 몸무게 조사할 게 많죠. 조사할 게 해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100개 중에 5개, 20개 중에 하나꼴로 0.05보다 작게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세요? 예, 콘솔트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콘솔트인데요. 콘솔트는 랜드마이드 컨트롤 스터디, 랜드마이드 컨트롤 트라이얼의 보고를 위한 양식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보고를 해야 된다는 양식이에요. 그 중에서 여기 베이스라인 데이터를 어떻게 보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라인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두 집단을 무작위로 랜덤하게 나눴을 때 그 어떤 트리트먼트를 하기 전에 그 두 집단은 나이가 어떻다, 성별은 어떻다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테이블입니다. 그걸 베이스라인이라고 그러죠. 어떤 치료를 하기 직전의 특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임포턴트하다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마이즈 트라이얼은 그룹을 비교하기를 원한다. 이제 트리트먼트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생긴지를 비교하기 원하기 때문에 적절한 랜더미제이션을 해서 양쪽이 똑같아지는, 즉 셀렉션 바이어스가 없는 상태를 바랍니다. 근데 랜덤 어사인먼트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개런티하지 않아요. 양쪽이 모두 베이스라인이 같다는 것을 개런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라인의 디퍼런스, 차이는 바이어스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바이 찬스, 오브 찬스, 리졸트 오브 찬스, 우연에 의해서 발생해요. 스타디는 should be compared at baseline, 베이스라인에서 비교해야 되죠. 그리고 이 베이스라인은 혈압이라는 것들을 스타트할 때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 디포미티, 베이스라인 인포메이션은 보통 테이블의 형태로 잘 나타냅니다. 테이블 1에 보통 나타나죠. 연속 변수는 예를 들어서 체중이나 블러드 프레셔 같은 거는 평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이런 것들 쭉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스탠다드 에러 그리고 컨피던스 인터벌은 적당하지 않다. 대신에 they are inferential rather than descriptive statistics. 이거 뭐냐면 inferential이라는 것은 t-테스트, 카이제곱 테스트처럼 서로 비교해보는 그런 테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descriptive statistics 때문에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정도가 좋습니다. 연속 변수는 평균과 표준 편차, 표준 오차가 아니라 표준 편차로 나타내고 대칭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값과 사분위값, 예를 들면 25%와 75% 정도 되는 값으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제 설명드린 내용들입니다. Unfortunately, 이게 불행하게도 이런 뜻이죠. Significance test of baseline difference. 베이스라인 그 테이블
테이블 1에 있는데 그게 보면 유의성 검사 뭐 t-테스트나 카이-제곱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still common 하는데 still common 한 것이 unfortunatel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They were reported in half of PPRCT 50개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일어나고 있다. 97년도. 이런 significance 테스트 뭐 t-테스트나 카이-제곱 테스트 같은 것들은 observed baseline difference 베이스라인 디퍼런스를 나타내는 그 나타난 그 테스트, P값 이런 것들은 occurred by chance. 그러니까 chance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연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P값이 다르다. 나이가 P값이 다르네. P값이 0.03이야. 이거 어떻게 되지? 이런 문제를 삼는 분들이 간혹 있고 저한테 질문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we already know.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디퍼런스도 by chance. 우연에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test of baseline difference is not necessarily wrong. 그러니까 반드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illogical. 그렇게 하는 테스트 한 자체가 로지컬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차피 나타날 거기 때문에. 20개 중에 1개 정도는 어차피 20번 중에 한 번은 바이 찬스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P값이 0.05 이하가 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것 하나가 0.05 이하라고 해서 그것이 바이아스라든지 그 변수가 예를 들면 나이나 성별이나 어떤 다른 그것들이 두 집단에서 차이가 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hypothesis testing, 뭐 t-테스트나 카이-제곱 테스트 같은 그런 것들이 superfluous는 뭐 여분의 이런 뜻입니다. 불필요한 거죠. 뭐 사치스럽고 뭐 꼭 필요하지 않지만 그냥 있는 그런 거죠. 베이스라인 캐릭터 테이블에서 제일 오른쪽에 보통 P값을 많이 쓰는데 그런 칸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치스럽죠. 그리고 can mislead, 연구자에게 또는 독자에게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다른 참조할 만한 글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스파이널 코드라는 잡지의 에디터인 치프가 이거는 not meaningful하다. 베이스라인의 디퍼런스를 나타내는 statistical testing은 의미가 없다 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참조한 몇 가지 글들을 보면 뭐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읽지 않고요.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화면을 멈추고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그거는 뭐 여러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건 이해됐어요. 왜 그럴까요? P값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P값이란 것은 완벽하게 차이가 없는 under null hypothesis죠. 귀무가설 하에서도 5%는 항상 차이가 나게 나옵니다. 사실 그래프로 그려보면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을 그래프로 좀 이해해 볼게요.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 점들은 1000개의 점들이에요. 실험을 만약 1000번 했다 그러면 1000개의 점, 10,000번 했다 그러면 10,000번의 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것이 일직선에 가까워져요. 왜냐면 랜덤하게 고른 거기 때문에 항상 뭐 5개 했다 그러면 이 중에 5개를 골라내다 보면 꼭 이게 직선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들쑥날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P값이랑 같아져요. 왜냐? P값 자체가 무한히 많이 했을 때의 등수거든요. 자, 그래서 무한히 많이 하다 보면 이것이 직선이 된다고 치고 직선이 됩니다. 그러면 P값이 0.05 이하인 거는 몇 번이 될까요? 여기 뭐 0.05 이하인 거는 이 1000번 중에는 50번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0.05 이하에 들어가는 점들은 몇 개 되느냐? 당연히 0.05 이하 되죠. 근데 이게 항상 이게 지금 파란색 아주 작은 점들이 보이나요? 이것이 0.05보다 이렇게 직선돼야 되는데 이게 잠깐 좀 틀어져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우연에서 약간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연에서 실험 반복해보면 돼요. 이게 1이잖아요. 1 대신에 2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럼 다른 직선이 나타나요. 그러면 0.05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직선이 좀 가까워졌네요. 이것도 직선이 좀 가까워졌고 매번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요. 이를 해보면 다시 또 다른 선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약간 아래쪽 내려올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매번 달라지지만 결과적으로는 확률적으로는 5%, 즉 100개 중에는 5개, 1000개 중에는 50개, 10,000개 중에는 500개 정도의 점들이 0.05 이하가 돼요. 위에 숫자를 보다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동일한 두 집단에서 사실은 동일한 한 집단이죠. 100개씩 뽑아낸 건데요. P값이 0.98, 당연히 0.98 아주 크죠. 0.50 아주 큽니다. 0.37 아주 커요. 0.27 두구는 차이가 없구나. 그는 차이가 없구나. 0.27, 0.31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 0.048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 오른쪽 계속 가볼게요. 가다 보면 0.80, 0.82, 0.49, 0.45 0.89 계속 나타나는데 이거 한번 또 0.039가 나타나죠. 즉 0.05보다 작은 것이 가끔씩 얼마나 가끔씩 5% 정도의 빈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번 계속 가볼게요. 0.84, 0.16,
0.77, 0.76, 0.73, 0.67, 0.52, 0.26, 0.95, 0.08 가까워졌습니다. 다음에 또 무작위 나타나니까 또 계속 가까워진다 할 수 없죠. 0.09, 0.42 그러다가요. 쭉 가다 보면 아주 작은 값도 나타날 때 있어요. 0.003 여기 나타났네요. 0.003도 나타날 수 있어요. 왜? 많은 숫자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확률이에요. 이것이 P값이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0.003으로 나타났다고 해서 그 두 집단이 그 변수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는 거죠. 다른 값입니다. 이거는 0.3, 마이너스 0.3이고 이쪽은 0.16이에요. 우연에 의해서 한쪽은 마이너스 0.3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크고 우연에 의해서 한쪽은 플러스 쪽으로 크게 된 거죠. 그러면 두 값의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러면 P값이 작아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베이스라인 캐릭터의 P값이 필요 없다라는 말 속에는 P값이 어떤 특징인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또 다른 퀴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퀴즈 역시 P값의 성격을 잘 알면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이 문제를 잘 이해하다 보면 또 거꾸로 P값의 성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는 교감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나는 옛날부터 남자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보다 더 우수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주 고리타분한 생각이죠. 근데 어쨌든 그렇다 칩시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성적이 우수할 거라고 생각해요. 남자 선생님이 가르치게 되면 그래서 무작위로 학생들을 뽑아서 한쪽은 남자 선생님, 한쪽은 여자 선생님 방에다가 배치했어요. 혹시 무슨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자 선생님도 랜덤하게 다양한 선생님들 중에서 랜덤하게 뽑고 여자 선생님도 랜덤하게 뽑고 경력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약 5년 차쯤 되는 남자 선생님, 5년 차쯤 되는 여자 선생님을 뽑았어요. 비슷하다는 거죠. 실력도 비슷하고 과목도 비슷하고 여러 조건이 비슷한 그런 학생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작년 성적을 보니까 두 개 다 비슷해요. P값은 크고 국어 성적, 영어 성적, 수학 성적이 다 비슷하게 나왔어요. 자, 이번에 한 학기를 지낸 다음에 중간고사를 쳤더니 국어,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사회, 역사, 지리 과목이 쫙 있겠죠. 그 과목들을 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해서 비교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 집단이 동일하고 남자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과 동일하다면 차이가 없다 그러면 모든 P값이 0.05보다 크게 나올까요? P값의 성격을 알고 있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건 너무 자매한 거예요. 남자 선생님과 여자 선생님의 아무런 차이가 없을지라도 20개 성적 중에 한 개는 차이가 있게 돼요. 바이 찬스, 즉 우연에 의해서. 그것이 P값의 특징입니다. 물론 성적의 경우는 서로 이제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꼭 20개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확률적으로는 20번에 한 번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통 과목이 20개 정도 되려나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는 차이가 나는 거죠. 마침 우연히 수학 성적이 남자 선생님 반이 더 높았다 쳐요. 0.05보다 작은 0.03이었다 치면 얼씨구나 교감 선생님은 좋다고 생각하고 역시 남자 선생님이 더 수학을 잘 가르쳐 라고 결론을 내리겠죠. P값은 0.03이다. 통계적으로 유효하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다음 기말고사에도 또는 그 다음 해 성적에도 그렇게 나올까요? 그 다음 기말고사에는 수학이 아니라 영어가 여자 선생님이 더 높은 점수로 통계적으로 유효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해에는 또 반대로 남자 선생님이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 해에는 여자 선생님이 다른 과목이 더 좋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연에 있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관되게 그 남자 선생님이 수학이 좋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달라지면서 나와요. 아무런 차이가 없을지라도 말이에요. 차이가 있으면 만약에 남자 선생님이 진짜 수학을 잘 가르친다면 일관되게 P값이 작은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한 번의 검사로는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0.05의 확률로 어떤 과목이든지 뭔가 두 집단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P값의 성격을 잘 알게 되면 여러 과목을 선택해서 하다 보면 그 중에 어떤 거 하나 20개 중에 하나는 차이가 나게 나니까 20개 중에 하나는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뭔가 걸리겠죠. 그래서 나는 수학을 본다, 영어를 본다, 국어를 본다 라고 딱 정하지 않으면 그 중에 하나 어떤 것이 나올 가능성이 항상 every time 있는 거죠. 이것이 그 아웃컴을 결과 변수, 아웃컴을 여러 개를 선택하다 보면 어쨌든 하나가 나오기 마련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항상 하나만 봐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P값의 고유한 특징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또 다른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죠. 나는 도시 학생과 시골 학생의 성적을 비교합니다. 뭔가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해봤더니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 나눠가지고 남자의 성적, 여자의 성적을 비교해봅니다. 그러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학년별 1학년, 2학년, 3학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년별로 비교해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 도시 학교와 시골 학교의 과학부 학생들의 성적, 미술부 학생들의 성적, 또는 음악부 학생들의 성적,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해봤더니 1학년 성적은 도시 학생들이 더 뛰어나고 3학년 성적들은 시골 학생이 더 뛰어나다는 그런 것이 있죠. 그러면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저학년 때는 뭐 이쪽 학생이 더 성적이 좋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뭐 다른 쪽 학생이 성적이 좋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낼 수도 있어요. 또는 미술부 학생들이 더 성적이 좋다, 도시 학교 같은 경우는 거 봐라, 미술부 학생들은 도시에 있으면 뭔가 미술 학원에 다니든지 사교육 발달 때문에 성적이 더 좋지 않겠느냐 라고 뭔가 차이를 발견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음악 학생들은 성적은 시골 학생들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겠죠. 시골은 뭐 자연 환경이 많이 노출돼 있으니까 뭔가 음악적인 감성이 풍부해서 음악 성적이 더 좋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서브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서브 그룹을 나눠서 분석하다 보면 역시 앞서와 마찬가지로 P값의 고유한 특징 때문에 여러 번 하다 보면 그 중에 몇 번은, 즉 20번 중에 한 번은 순전히 우연에 의해서도 차이가 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진짜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다음 해 해보면 또 다른 이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었죠. 여러 두 집단, 처음에 그 아리수와 그 삼다수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 있죠. 600개 전국에 있는 대학생을 다 해서 비교할 수 있는 실험 한번 예를 들었고요. 두 집단에 다양한 변수를 했어요. 두 반을 비교하는데 두 반에 국어,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사회, 뭐 경제, 지리, 역사, 이런 다양한 변수를 검증하는 방법도 예를 들었고요. 또는 두 집단이 있는데 두 집단의 여러 하위 집단을 비교하기도 해요. 서브 그룹을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P 값을 여러 번 측정하다 보면 우연에 의해서 어떤 한두 개가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은 P 값의 타고난 고유한 성격이고요. 우연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나름대로 가설을 넣을 수도 있어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뭐 자연 환경이 좋기 때문에 시골 학생은 뭐가 좋구나,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그 결과를 가지고 가설을 갖다 붙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런데 실제 많은 연구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양한 변수를 측정해서 뭐가 차이 난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해보니까 잘 안 되니까 하위 서브 그룹을 해가지고 별로 내가 새로 개발한 신약은 차이는 없는데 보니까 노인층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노인이 뭔가 차이가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가설을 꾸민다든지, 600개 대학교에 실험했는데 대부분 차이가 없지만 두 학교가 차이가 있다고 쳐요. 대전 학생들과 청주대학교 학생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쪽 지방의 학생들은 뭔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러한 가설을 갖다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결과적으로 나온 그 유의성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실제 많은 연구들이 이 세 가지 범주에 속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때는 P값이 유의한 차이가 있더라도 진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연에 의해서 생긴 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P값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입니다. 근데 실제 많은 연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왜 잘못된 건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온 P값이 작은 어떤 경우, 만약에 수학 성적이 차이가 났다, 뭐 P값이 0.00, 이것이 수학 성적이 차이가 있냐 없냐 그게 아니고요.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있죠. 우연에 의해서 발견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실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팅을 잘해서 진짜 수학 성적이 차이가 있는지를 한 번 더 실험해보면 더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컨설트 2010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컨설트 2010의 설명입니다. 약간 Updated Guideline for Reporting Parallel Group Randomized Trial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중에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퀴즈와 관련된 내용들을, 문장들 몇 개를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들은 그 아이템별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논문에 표현되어야 되는지를 이그젬플까지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아이템 6A에 보면 completely defined free specified primary and secondary outcome이라 되어 있어요. 어떤 변수를 측정할지를 미리 환자를 모으기 전에 연구 계획 단계에서 스페시파이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있고요. 보시면 some trial은 more than one primary outcome, 하나 말고 여러 개의 아웃컴을 갖기도 한다. 예를 들면 뭐 국어 성적도 보고 영어 성적도 보고 수학 성적도 본다, 이런 거죠. 근데 having several primary outcome을 보는 거는 무슨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multiplicity of analysis, 여러 번 이제 살펴보는 multiple test라고 할 수 있는데, multiplicity problem은 multiple test problem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recommend 되지 않는다. 그래서 primary outcome 뭐냐? 하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아까 퀴즈에서 했던 것처럼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하기 위해서 국어 성적, 영어 성적, 수학 성적, 물리 성적 여러 개를 해가지고 비교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딱 하나의 성적만 가지고 비교된다. 그리고 그거는 연구를 하기 전에 completely defined pre-specified primary outcome. 그러니까 미리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또 역시 P값의 성격을 알면 왜 그래야 되는지 너무 자명해집니다. P값의 성격을 모르면 한 번에 해가지고 여러 번 보면 좋지 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P값이 뭔지를 모를 때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모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연구를 하면서 이 아웃컴을 중간에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보단 저게 더 좋은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저게 더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바꿀 수 있는데 그걸 바꾸면 안 됩니다. 바꾸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막상 보면요 많은 연구들이 바꾼다는 거죠. 그건 이제 이것도 역시 P값의 성격을 알면 이걸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는 것도 자명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데이터를 보다 보면 이게 더 차이 나는 것 같으면 그걸 바꾸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 P값의 성격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프리스페시파이드 하지 않고 미리 정하지도 않고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면서 이게 마치 프라이머리 아웃컴인 것처럼 결론 내는 사람이 있는데 역시 이것도 잘못된 결론입니다. 그것도 P값이 뭔지를 알면 왜 잘못된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나 그게 왜 잘못된지 잘 모르겠다. 우리 선배들 좋은 논문들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거는 그 좋은 논문이라 한 것들이 P값을 모르고 한 연구들입니다. 실제 그런 논문들이 워낙 많아요. 프라이머리 아웃컴을 제대로 선정하지 않거나 데이터 보고 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데이터 가지고 분석하면서 마치 그게 프라이머리 아웃컴인 것처럼 말하는 논문도 많습니다. 수준이 낮은 P값을 잘 이해 못한 상태인 거죠. 또 다른 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이템 12B에 보면 서브그룹 어널리시스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도 미리 스페시파이드 해야 됩니다. 분석하기 전에 나는 이러이러한 서브그룹에 대해서 분석하겠다고 미리 계획을 세워둬야 됩니다. 미리 프리스페시파이드 했다는 것을 논문에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표현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서브그룹 어널리시스가 그렇게 권장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번 하고 나서 이렇게 분석해보고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뭔가 좀 더 분석을 좀 더 다이나믹하게 하고 자세하게 하고 많이 연구했다는 느낌을 주게 하는 느낌 같아요. 근데 그거는 P값을 모를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메타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메타 분석 책에도 써놨지만 메타 분석도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를 할 때는 미리 스페시파이 해야 됩니다. 미리. 그리고 포스트혹 서브그룹 어널리시스라는 것은 뭐냐면 데이터를 다 해보고 나서 차이가 없네? 또 차이가 있네? 그럼 이렇게 남자 여자 분리해보면 어떨까? 또는 나이 많은 사람, 또 나이 젊은 사람,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분해서 한번 분석해보면 어떨까 해서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분석하는 분석이에요. 이게 analysis done after looking at the data가 especially not to confirmed by further study. 그런 것들은 해보면 다음 되면 다 꽉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유의하게 고령 환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새로운 치료가 좋았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중 되면 아닌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analysis는 does not have great credibility. 그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Adjusted analysis should be specified in the study protocol. 만약에 나이를 어저스트 하겠다든지 이런 것도 할 때도 미리 연구를 하기 전에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어저스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 하다 보니까 양쪽 군이 나이가 좀 다르네, 콜레스테롤 레벨이 좀 다르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안코바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미리 어떤 변수를 어저스트 하겠다고 연구 프로토콜에 써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조차도 다 모두 P값의 성격을 알면 자연히 이해되는 거예요. P값의 성격을 모르면 왜 그러든 저도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것은 아직 P값의 성격을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 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어저스트 해야겠다고 생각되면 꼭 논문에 써야 돼요. 스페시파이 해야 돼요. 그 어널리시스가 미리 프리스페시파이 된 플랜드 된 어널리시스인지 아니면 데이터를 보고 나서 하게 된 건지를 써둬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폴스 포지티브를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 P값을 알면 역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3개의 퀴즈를 내드렸고 각각 설명드렸으며 콘솔트에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예를 들었는데요. 이 3개의 퀴즈를 잘 이해하는 거가 그리고 P값을 잘 이해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 P값을 이해를 잘 하시면 이 모든 문장들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그렇지. 그래서 제 이야기 설명을 듣는 사람 중에는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도저히 이해 안 된다. 왜 그렇지? 내가 알고 있는 좋은 논문들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우리가 보는 저널들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실제 그렇다면 그 저널에 좋은 논문을 쓴 분들이 P값을 이해 못해서 그런 겁니다. P값을 이해 못하고 이렇게 P값을 쓰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누구 잘못이라 말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건 알고 계신 게 좋고 수준 높은 논문을 쓰시려면 좋은 논문을 쓰시려면 P값도 아는 게 좋겠죠.